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라디오 출연이 있는 관계로 제가 사회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조성조 대표님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약간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치발전소 좀 이사를 또 맡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12월에 마키아벨리 12월의 책이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모신 저자님을 오늘 또 강연자로 좀 모시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민국 수많은 기자들 중에서 또 이 말을 또 한 번 더 하니까 좀 약간 민망한데 가장 노동 문제를 애정 있게 또 냉철하게 다루는 또 기자님입니다. 한국의 좀 노동 담론이 좀 더 풍성해지는데 또 기자로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좀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좀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바로 저자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잘 들리나요? 좀 테스트하고 있어서 소리 잘 들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강연, 특강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치발전소 좋아하는 공간인데 또 마키아벨리 편지 도서로 선정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책을 내고 나서 이런 특강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불러주셨다면 혼자 줌으로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불러주셔서 연말을 아주 뜻깊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 제목이고요.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좀 제 책 표지를 따라해봤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던 노동기사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노조분들이 불러주셔서 몇 번 이렇게 강연, 특강 이런 걸 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일반 독자분들에게 제 책을 가지고 서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뭔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직무급 이야기와 마지막에 플랫폼 노동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막 던지는 그런 자리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선인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 4일째 정도 외에는 사실 지금 노동이 별로 특별히 논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좀 특이한 점은 역대 가장 많은 전직 민주주의위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민주당 조직이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 위원장이 가는 거여서 조금 적절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지금 어쨌든 대선은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인 상황인데 근데 지금 특히 진보 진영이나 노동조합 또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면서 특히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작은 좋았는데 변했다.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중간에 기업편이 되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더 과감하지 못해서 뭔가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해 실패했다라는 식의 평가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다 안 들린 건 아니겠지?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가가 또 온당한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뭘 못했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아쉬운 건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 키워드는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에서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 불평등인데 그럼 한국은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여러 학자들의 논의와 통계와 취재를 통해서 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지니계수라는 걸 쓴다고 하잖아요. 높을수록 불평등한 건데 세후 지니계수라고 세금 다 내고 그걸로 복지 다 하고 그런 이전 소득까지 다 포함한 뒤에
불평등을 쟀을 때 한국이 OECD에서 6번째라고 합니다. 저희 제일 앞에 이제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 등등등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불평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세부, 그러니까 그 복지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불평등의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풀타임 노동자 간의 임금 불평등이 세 번째, OECD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미국, 그다음 이스라엘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 그래 상위 1%그 고소득 노동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문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세계 뭐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그러는데 거기 보면 1976년에 상위 1%가 한국에서 7.1%를 가져갔는데 2016년에 12.2%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상위 10%가 76년에 25.7이었는데 43.3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비교해서는 미국보다 많은 것도 그런데 어쨌든 뭐 1% 늘었지만 10%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불평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위 1%라기보다는 좀 상위 10%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10%가 어떤 식으로 많이 가져가나 누가 많이 버나라고 했을 때 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이 되게 민감해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이게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이 57.3인데 대기업 비정규직이 68.9.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이고요. 이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자리위원회 전광판에서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네, 뭘 하는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우리는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그 고용 형태보다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 대기업 중소기업의 그 임금 차이의 추이입니다. 이게 사실 2007년부터 2017년 추이인데요. 원래 1980년대 초반에는 이게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다. 근데 87년 노동자 대출이자 한번 확 벌어지고 그리고 IMF 이후에 확 벌어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 산업 고도화되면서 확 벌어져서 2014년까지 쭉 떨어지다가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여전히 상당히 네,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주황색 54.2로 끝나는 이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0인 이상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평균 임금이 54.2%라고 합니다. 한국이. 그러면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다른 나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는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54.2였잖아요. 근데 미국, 그 정말 첨단 기술기업이 있는 미국이 평균 임금이 500인 이상 기업 임금 대비 88.7이나 되고 일본 88.1, 프랑스 72.8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업 교육을 나왔는데 1에서 4인 정말 우리는 500인 이상 임금의 32.6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78, 일본 65, 프랑스 58 상당히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있지만 우리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 때문에? 왜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청 격차 뭐 다른 나라도 있고 뭐 다 생산성 격차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들은 뭔가의 조율이 있대요. 그 임금을 너무 차이나지 않게 하는 어떤 조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엄청 개인 성과급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거 맞는데 얘네도 나름 시장형스러운 직무급이 상당히 작동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 시장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막 연방정부도 그거 다뭐 직무 기술에서 배포하고 뭐 민간 컨설팅 기관들 배포하고 그래서 기업들은 그걸 참고해서 거기서 뭐 플러스 해서 이런 식으로 임금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우리처럼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는 뭔가 기업 간에 임금을 좀 사용자들이 약간 맞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봄에 뭐 임금 올릴 때 이렇게 맞춘다고 해요. 물론 뭐 걔네는 내수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지방 균형도 잘 돼 있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기업 간의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게 연구 결과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기업을 넘어서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형성이 돼서 그 산업의 사용자 단체하고 임금을 정하니까 물론 얘네도 점점점 기업별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뭐 그러니까 약간 분권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론 잘 아는 그런 원화청 격차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전혀 이런 삼성과 뭐 일개 중소기업이 별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어떤 혹은 막 맞추고 싶어하는 아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에 적어도 우리의 불평등의 핵심이 기업 교육의 격차라고 한다면 이걸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율을 할 때 기준이 뭘까? 아무래도 가장 논리적이고 좀 직관적인 것은 적어도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뭐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인종이 어땠든 성별이 어땠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거는 제가 기사에서 인용을 했던 거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같은 완성차 업체인데 현대기아차 정규직은 고정급 기준으로 월 526만 원, 528만 원 받는데 한국G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조정 막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임금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월 한 44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80% 정도? 그리고 이 같은 기아차 안에서 정규직이 있고 사내 하청이 있습니다. 사내 일부 공장을 이제 하청을 준 건데 그러면 정규직이 월 660만 원 받는 동안 사내 하청이 404만 원. 물론 사내 하청들이 평균적으로 더 젊죠. 그런 걸 감안해도 정규직 대비 60, 70%라고 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완성차 사내 하청은 사실상 동일 노동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불법 파견 맞아서 뭐 고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어도 거의 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도 비슷한 일을 하는 데다가 심지어 사내하청이 제가 알기로 훨씬 더 어렵거나 힘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0%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럴까? 결국은 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것 외에는 어떤 차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위에는 이제 생산직이라고 하면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들도 보면 공공부문만 해도 엄청 차이가 나요. 한국 중부발전이 평균 임금이 월 9,500을 미쳤나 봐. 연봉 9,283원입니다. 네, 물론 뭐 거기 고령자가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발전소 자체가 높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평균이 4,900 정도 돼요. 그러면 물론 뭐 발전소라서 험하고 힘든 일을 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발전소에서 험하고 힘든 일은 보통은 하청이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하는 분들과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이 뭔가 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뭐 어느 정도 일을 내지는 뭐 그 안에서 비슷한 사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조금 더 비슷한 업무를 보면 코레일이 평균 임금이 7,001만 원, 물론 이거 다 2019년 기준인데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어떤 직군인데 거기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역에 영무원이 한 명은 코레일, 한 명은 코레일 렉처스 무기계약직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 안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어쨌든 뭔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보면 돈이 많은 곳에 다니면 많이 받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뭐 우리 아직 그렇게 공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뭔가 하는 일에 따라서 너무 차이 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비슷하면 너무 차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대하는 한국의 노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해요. 막 근무직이나 뭐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내장한 유일한 임금 체계가 직무급이라는 말은 안 한다라는 게 제가 취재했던 정승욱 교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할 때 이 동일노동이라는 것이 직무를 의미한다는 것은 그냥 이 학계 뭐 혹은 이거를 임금체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노동은 직무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건데 직무급이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근접하게 실현하는 보상 체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직무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급이 정확히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뭐 몇 년을 일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얼마든 뭐 그런 거에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심지어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는 일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면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현실에서 엄청 순수한 임금 체계가 막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주요 특징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직무의 가치라면 직무급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지만 우리는 딱히 직무급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공급이라고 해서 어쨌든 연공급은 뭡니까?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일단 예를 들면 짬밥이 많으면 많이 주는 거죠. 오봉제가 대표적입니다. 하나 약간 헷갈리는 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숙련급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일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슨 숙련을 갖고 있으면 그거 인정해주는 게 숙련급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직무급이랑 비슷하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뭐 덜 어려운 일을 해도 뭐 막 그 사람이 석박사거나 뭐 자격증이 있으면 더 주는 뭐 그런 게 숙련급이라고 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래 두 개 거는 그 사람을 보고 주는 임금이고 이 위에 직무급은 일을 보고 주는 임금인 거죠. 그래서 보면 호봉제가 제일 대표적인 연공급인데 한국에서 우리 사업장에 호봉제 있어요? 라고 답한 게 전체의 14.4%밖에 안 된대요. 생각보다는 적은데요. 근데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기업 규모가 클수록 호봉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000인 이상은 69%까지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복수응답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대기업도 성과연봉제나 뭐 집단적인 성과급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혼합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좀 연공급스러운 호봉제스러운 걸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 들어간 사람이 30년 뒤에 임금이 몇 배 뛰느냐 봤을 때 서울이랑 1,700, 일본이 2,500밖에 안 되는 한국은 3.3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보다도 호봉제, 연봉급이 좀 가파른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노조는 이런 전략을 했느냐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나이가 들수록 쓸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좋다는 거죠. 생계비를 확보하기 좋다. 그래서 이 호봉제 하에서 임금 인상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노조가 써왔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87년 뭐 백주제 뭐 이후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든 노조들이 그렇게 해서 다 해피 엔딩이 되면 좋았겠는데, 우리가 지금 노조 조직률이 많이 올랐지만 아마 더 올랐겠지만 지금 일단 12.5%인데요. 이 노조 조직률의 이 절반, 그러니까 300명 이상 기업의 절반 이 노조로 조직되는 반면에 30명 미만은 0.1%. 저희 회사가 한 50명 되는 기업인데 노조가 있어요. 저희가 1.7% 회사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선임 이상 69%가 우리 호봉제 있어라고 했는데 이 한 명에서 4명 있는 5인 미만 여기는 우리 임금체계 없어요라고 하는 데가 73.3%. 여기는 뭐 무슨 뭐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사실상 최저임금도 굴러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 규모별 격차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래, 이거 참 안타까워. 그러면 얘네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니? 그것이 노동계급의 단결에 좋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호봉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오래 다녀야 일단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기업이 7.7년 다니는 동안 중소기업은 3.3년밖에 안 돼. 평균이 5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호봉제를 이렇게 막 확대를 한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의미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5년 이상 다닌 사람이 27%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는 그나마 나은 정도로 이 노동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뭐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혹은 계약직에게 호봉제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막 일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막 정말 굉장히 앞길을 알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한테도 이런 안정된 그런 생계비 확보 여지 그대로 적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그동안 말해온 게 있죠. 최저임금 인상. 물론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해서 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데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가장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중간 정도 이상 되는 그 사람들, 정말 중소기업 갔는데 내가 몇 년 일했는데, 물론 몇 년 일해서가 아니라 뭔가에 숙련이 생겼는데 그에 맞는 임금 체계는 없는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 호봉제만으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불평을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싫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하향 평준화는 싫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호봉제는 내두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 호봉제 자체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진짜 그 인과관계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런 실증 연구가 이것만이 아니라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뭔가 호봉제스러운 임금을 그 기업이 얼마나 채택했느냐,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호봉제스럽냐라는 거를 따졌을 때 그 호봉제스러움이 하위 10%인 데는 그 기업의 비정규직이 한 15%밖에 없었는데, 그 호봉제스러움이 아주 높은 상위 10%는 비정규직 비율이 33%로 훅 뛰더라.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호봉제가 쓸수록 뭐 한해체이 많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되게 있어요. 몇 가지 다른 데이터들도. 그러면 물론 뭐 끝까지 인과관계, 상관관계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호봉이 올라가는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외부로 내보내려는, 혹은 이 고용
하는 숫자를 축소하려는 어떤 그 압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향성을 많은 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가 가져오는 손해가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누가 손해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청년, 근속이 짧을수록 임금이 낮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럼 청년이 상대적으로 지금 초임이 낮은 거죠.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더 뭐 숙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뭐 미디어계에도 참 비정규직이 많은데 임금이 낮죠. 네.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두 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직종 분리가 이미 진행이 상당히 돼서 그러니까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많이 종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니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어떤 직무 숙련에 따른 그런 임금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연봉급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격차를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너네는 그런 직종에서 몇 년 차니까 얼마야 이렇게 자꾸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 임금 격차를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이 됐을 때 훨씬 더 타격이 크죠. 왜냐면 연봉급은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많이 주니까 그럼 출산 육아 갔다 오면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뭐 여러 가지 승진 트랙도 타기 어렵고 그리고 중간에 좋은 일자리 들어가기 되게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임금 체계라는 거를 뭐 일본에서도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급은 우리가 얘기했던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굉장히 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 이런 운동하는 뭐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연봉급 아까 뭐 나이 들수록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나요? 약간 결혼해서 아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돼. 이런 가장에게 주는 임금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개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요즘 결혼도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직무의 가치에 맞게 한다면 청년의 초임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억제가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정말 수많은 능력자인 미디어 비정규직들과 그리고 여성의 임금을 높이는 중장기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근데 좋다 그러면 노동운동 안에서도 직무급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직무급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한정규님과 오민규님 막 대담도 하시고 그런데 직무급 하는 거 좋아. 근데 우리가 그런 조건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아까 직무급이 뭐라고 그랬죠?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럼 직무의 가치를 판단을 뭘로 하냐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어떤 숙련 그걸로 판단하는 게 직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봤던 숙련급하고는 다른데 아까 봤던 숙련급은 그 사람 자격증이 있으면 뭔 일을 하든 간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능력 숙련이 필요해 라는 거를 합의를 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직무에 이런 숙련이 필요하다고 누가 판단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사측을 어떻게 믿냐 우리나라 사장님들 우리나라 부장을 어떻게 믿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뭐 한다고 한들 기업별로 하면 의미가 없고 산업별 분석을 먼저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산업별 노조 전통이 없잖아.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한정 이 과제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약간 반성인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되지도 않을 것을 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직무 얘기는 상당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자꾸 되지 않는 주문만 외우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본 것 중에 약간 눈에 띄었던 것은 뭐 박근혜 때 나온 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겠지만 예를 들면 뭐 독일처럼 진짜 1800년대 후반에 막 노조가 나서서 숙련 평가책을 만들고 막
이런 오래된 나라들 막 스웨덴이나 꼭 이런 나라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뭔가 역할을 정부가 해서 이렇게 추동한 사례들도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미국이 좀 시장형스러운 직무를 한다고 했는데 연방정부가 한 1930년대부터 이런 식의 직무평가 뭐 그런 데이터 같은 거를 보급하고 뭐 90년대에는 무슨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미국에서 막 그런 차별 소송 같은 거, 임금 차별 소송 같은 게 일면서 기업들이 뭔가 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뭔가 이런 걸 했고 그리고 연방 정부가 또 자기가 사용자로서는 그런 걸 또 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뭔가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도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식의 시장 임금 정보가 생산된 사례가 미국이라고 하고요. 네덜란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약간 산별 노조의 전통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뭔가 정부가 주도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자 이러면서 직무를 쫙 분류하고 막 조사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노조는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경제 위기가 하니까 우리도 이거를 찬성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조사해서 그 직무 체계 등급 체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우리도 약간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례고, 영국도 한 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 영국의 노동부가 그 NHS 유명한 그 영국의 그 공공 의료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청소부도 있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 곳이나 아니면 지방 정부 이런 약간 공공 부문의 어떤 이런 식의 직무 등급 임금 체계를 만들려고 이제 노동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자고 했고, 노조도 여기도 좀 망설이다가 점점 노조도 그런 문제의식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노조가 같이 교섭을 해서 이 직무등급 체계를 만들었고, 네, 그것을 사실은 한국도 이번에 공공부문 정규직 할 때 NHS의 직무급 체계를 참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달랐던 게 뭐죠? 한국은 공공부문 정규직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정규직화된 사람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주도의 직무를 도입했는데 가장 낮은 게 최저임금, 가장 낮은 수준이 낮은 단계가 최저임금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반발을 하기가 쉽잖아요. 뭐 들어보니까 그때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지고 기재부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가 또 노조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싫어하니까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반대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단계인 별로 좋지 않은 형태의 정부 주도 직무급을 우리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걸 안 했다면 아까 말봤듯이 그런 공공기관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엄청 달라졌겠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 그래서 뭐 이걸 그렇게 물론 나쁘게 평가할 지점이 있지만 조금 더 노조가 같이 이거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숙련 체계를 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게 또 NCS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 지금은 수많은 문제집을 양산한 그런 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능력에 따라 뭐 일하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뭐 이게 노조가 이걸 호응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무의 숙련을 같이 평가해볼까?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험지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정부가 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그마저도 노조가 이렇게 반대만 하고, 물론 뭐 일리는 반대지만 반대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그 체계를 만들려는 참여를 하는 것이 좀 더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경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조합이 아직은 뭐 그런 거에 그렇게 고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직무를 하려면 선별교섭 해야 돼. 그러면 선별교섭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제도가 안 좋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별교섭을 일단 법제화해야 된다. 뭐 혹은 뭐 단체화가 허락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돼. 제도를 바꿔야 우리가 선별교섭을 할 수 있고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별교섭 법제화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 그 기업별로 쪼개진 노조가 아니라 뭔가 산업별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도 그에 맞는 산업별 사용자 단체를 만들어서 나와라, 교섭에 나와라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법으로 어느 정도 강제하라는 요구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은 어쨌든 우리가 뭐 부당노동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부당노동 행위가 그냥 부당한 뭐 사용자의 행위가 아니고 그 노조를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섭을 그런 식으로 거부하면 우리는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인데요. 사실 이렇게 노사교섭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미 상당히 교섭 자체를 강제를 하고 있는데, 이 형태까지 너네가 그럼 산별 노조가 있으면 산별 사용자도 나와, 이것까지 법으로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산별교섭 법제 얘기는 잘 안 나오고 단체협약 협약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단체협약 협약자 제도가 뭐냐면, 이제 그 노조가 단체협약이라는 걸 체결하면 그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한 지역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뭐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있어? 그러면 3분의 1에도 해줄게, 이렇게 이런 식의 정말 어려운, 한 지역의 3분의 2라는 것은 도대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다고 그랬나? 아무튼 굉장히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장려해야 되는 건 맞죠. 노조가 없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뭐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여줄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맨날 이제 프랑스 얘기를 하죠. 프랑스는 노조 조용률이 10%가 안 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이 98%인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랑스는 사용자가 70~80%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조에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자기 사장님이 사용자 단체에 있으면 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자 조직이라고 해봤자 경총, 뭐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 모인 그 경총 정도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측이 조직이 안 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유인을 줘서 조직을 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별 노조가 없는 게 아니고 금속노조도 있고 보건의료 노조도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별로 모이지가 않아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나 대형 병원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산별 교섭도 하고 근데 현대차 임금 교섭도 해야 돼. 그러면 교섭은 2번 하고 내가 뭐 돈 세이브 되는 것도 없어. 그럼 별로 안 하고 싶겠죠. 누구나 교섭 한 번 하기도 참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기업을 걱정하려고 하겠지만 누구나 하기 싫은 거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면 교섭 한 번만 하게 해줘. 실제로 현대차 사측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서 거기서 현대차 이거까지 함께 끝내게 해줘. 그럼 내가 나갈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섭 비용을 줄여줘야죠. 줄여주면서 실제로 그러면 원청 정규직 그냥 우리가 다이다이 뜰 때보다 좀 더 그 세이브해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사실은 그런 걸 했던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웨덴에서 그런 식의 약간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뭐 깎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올릴 걸 이 정도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을 뽑은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분들을 이제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올 게 아니라면 뭔가 이제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기업에게서 더 얻어내야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제가 제 수준에서 반론을 못 찾아가지고 전문가의 말을 또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소득 분배에서 노동이 얼마나 가져오느냐.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대기업 임금 억제는 그런 거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정연승의 말은 아니다. 왜냐면 고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조금 억제해도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 뭐 그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일 수도 있고, 뭐 영세하청의 저임금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다면 그 자체도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이죠. 왜 그거를 고임금, 지금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만 가져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억제해서 그 대기업이 더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그 역시 노동이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만 가져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랄까요? 뭐 진보 언론도 자유롭지 않은데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제 불평등 해소의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앞으로도 유효할지는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공약이 비정규직 사용사회 제한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 안 했어요. 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했는지 실제로 어려우니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뭐 비정규직 사용사회 제한하는 데 있어요. 뭐 계약직 이런 거에 있어서 외국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청은 그러면 외주화까지 다 사용자의 제한을 할 건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사례도 잘 없고, 그렇게까지 뭐 기업의 어떤 자유를 아예 좁히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불법 파견이나 이런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 사용자의 제한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의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를 그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 사회에 퍼뜨리려고 한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인데 그렇게 한 20만 명 했는데 삶 자리가 좀 나아졌나요? 저는 그냥 잘 살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뭐 자동차 사내하청들도 많이 특별 채용됐고 정규직화 되었지만 그게 그 온기가 다 가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일단 안 했죠. 그것도 안 했지만 그걸 설명한다고 한들 기준이 없는데 그게 작동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도 고용평등법인가? 거기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심지어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남녀 임금 격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법제화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규직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막 고도 성장기면은 좀 더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해볼만 한데 지금 저성장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게다가 뭐 숙련, 탈량 기술이나 아무튼 뭐 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렇게 더 중간 숙련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괜찮은 일자리를 늘릴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비정규직 정규직과 우리가 아는 그 최상위 정규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격차가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비정규직을 계속 쓸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넣어도 그 비정규직이 쓰는 게 유리한 한 계속 비정규직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제는 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뭐 그쯤하고 라고 하면 이상한가? 근데 그거 이상으로 저는 좀 슬로건에 무게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거보다도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도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격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자랑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목소리를 줄까에 좀 더 포커스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책에서 썼지만 옛날에는 그냥 심플했어요. 고용돼 있으면 종속적이고 내가 뭐 사측의 노예가 돼서 막 이렇게 일하고 뭐 고용이 안 돼 있으면 자율적으로 내가 뭐 그냥 사업 막 버리고 그냥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긴 거야. 나 자영업자인데 고용이 안 돼 있는데 뭔가 종속적이네. 그러니까 약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내가 사장님인데 영업시간도 정할 수 없고 가격도 정할 수 없어. 그러면 사장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종속적인 자영업자, 되게 모순적이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 늘었고, 그러니까 한 섹터에 늘었고, 또 한편 뭔가 이분들 그 자율적인데 되게 건당 수수료 받고 뭐 내가 차 사고 막 뭐 어떤 경우에는 출퇴근 없고 이렇지만 뭔가 그렇지만 그 굉장히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의 특성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죠.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왼쪽 위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만으로 문제를 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줄 거냐 그분들한테 뭐 해준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지금 이제 노조로도 안 넣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그리고 저 전통적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노조로도 제대로 포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 뭐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나 택배기사 이런 분들은 노조 설립증은 나와요. 근데 노조를 만들었는데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우리 노동자 아닌데? 이래버려서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저 왼쪽 위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CJ 대한통운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택배기사들이 그 CJ 대한통운 대리점주만 사용자가 아니라 이 CJ 대한통운 원청도 너네도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야. 예를 들면 뭐 분류할 수 있는 무슨 터미널 그런 조건들을 혹은 뭐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너네 CJ 대한통운 아니니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에 굉장히 전환적인 결정을 했죠. 사실 이런 결정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네, 활발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더디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조 설립증 우리가 그냥 찔끔찔끔 내주시는 걸 넘어서 단체 협약을 이분들에게 체결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넘어선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찾은 건데요. 스웨덴에 그 우리 대민스러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배달 서비스 업체랑 스웨덴 교통노조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2천여 명에게 적용이 되는데 뭐 임금 인상, 뭐 특정 시간 배달 시 수당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 일반 기준 이 산별 노조의 이 임금 인상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연금과 보험을 이 교통노조의 것을 적용받게 된 거고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 합류에 대해서 노사가 공동 방침을 마련하도록 체결을 한 거죠. 단협을.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님이 뭐 우리 노동자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서로에게 좋은 협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교통노조 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스웨덴 모델 여전히 잘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도 이제는 단체 협상의 모델 틀 내에서 규정되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 좋지만 이런 식의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도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 쓴 게 막 스웨덴 연대인들이잖아요. 그거 막 1960년? 70년 막 옛날 얘기 아니냐 뭐 왜 이렇게 20세기 들고 와가지고 그러냐 뭐 어디 노동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그래서 스웨덴 연대인군 얘기하면은 고리짝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패했나요? 물론 뭐 나중에 그 연대임금 하다 보면 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억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빡쳐가지고
이 기업이 너무 크게 이윤을 보는 것 같으니 이거를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조건이 깨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붕괴가 된 건 맞는데, 그러나 뭐 지금 전국 단위 그런 식의 교섭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선별교섭은 그래도 걔네 기준에서는 분권화되었지만 우리 기준에서 상당히 조율된 임금 체계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네 연대임금은 막 그렇게 증거 분석을 세세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진짜 하우상박으로 그냥 높은 애들을 조금 올리고 낮은 애들 확 올리는 식으로 임금 격차를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모델이 지금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기업기업별 격차가 큰 우리나라에 의미가 없나요? 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한국형 연대임금 지금보다 조금 더 조율된 교섭, 하다못해 기업별 교섭이라도 왜 일본처럼 기업별 안에서도 맞추든지, 아니면 진짜 뭐 정의한 교수님 얘기하는 거죠. 초임이라도, 초임 뭐 인천공항 초임이 5천 얼마라 그랬나? 5,700? 아무튼 초임까지 그렇게 차이 날 일이 있나? 그거라도 맞춰보는 식의 그런 식의 시도를 못 해볼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 맞추는 한계기업 노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금과 보험료를 내서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식의 시도를 그렇게 못 해볼 일인가? 아까 뭐 나왔던 수많은 산별교섭 법전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지금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연대는 지금 뭐 21세기 들어서 분권화 점점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대는 20세기로 그리고 노동법은 21세기로 이렇게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자담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ILO도 그렇고 이런 뭐 특공 같은 사람들만 아니라 독립적 자영업자,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가게 사장님까지도 노조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있는데 우리만 노조법상 노동자냐, 네가 노조법상 사용자냐 이게 20세기적 너무 질문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노동법 21세기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연대는 여전히 20세기의 그 이상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울타리라고 하면 뭐 공채, 학벌, 노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 부산에서 막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서태준 씨라는 20대인데 그분이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라는 책을 썼어요. 막 현장 실습생으로도 일했는데, 그분이 이제 누군가가 안정감을 느끼는 울타리가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뭐 그런 걸 쓴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공채 혹은 학벌 혹은 노조의 그 벽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그게 누군가한테 되게 아무나 울타리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되게 벽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이긴 게 모두가 이긴 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지금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국 논란에서 뭔가 전혀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당도 그렇지만 노동운동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까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과 바꿀 이유 실마리는 결국은 네, 동일노동 동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몇 년 다니고 뭐 기업이 얼마나 괜찮은 돈을 가지고 있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서 지금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숙련이 요구되는 일을 해, 그거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게 원화청 격차 축소에 훨씬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하향 평준화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하향 평준화라는 게 정말 위에서 보면 하향 평준화잖아요. 아래에서 보면 아까 그 수많은 임금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하향 평준화라는 말이 왜 그렇게 통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저임금은 형사처벌을 전제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불법을 해소한다는 건 너무 쉬운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책에서 인용했지만 저는 모두가 다 최고이지 않아도 최중이어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게 좀 더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워낙 기회평등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그 미국의 법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말 단호히 하는 것이 기회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운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맞닥뜨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치시킬 어떤 출발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회평등을 이룰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 기회가 좁지? 왜 이렇게 희소하지? 그거에 좀 의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 병목, 왜 우리 병이 이렇게 좁아지는 그 좁은 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 뭐 이런저런 뭐 지역 균형 선발이랄까 뭐 그런 게 있겠죠. 가산점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병목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지 그 못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 급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병목 주변에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갈 길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꼭 병목을 통과하지 않고 꼭 공채 꼭 대학 입시 통과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재화와 역할에 도달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꼭 그러니까 노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뭐 정부 주도했든 뭐 했든 어떤 직무 등록 체계들을 합의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거 아닌가. 그 좁은 입구를 통과하지 않았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받아가는 거를 노사가 혹은 노사정이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이동성이 높으면서 조금 더 평등한 동질적인 뭐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시간 10분을 마치려 했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아무튼 56분밖에 안 됐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강연하시는 단어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되게 다이다이 뜬다 이런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막 쓰셔가지고 이거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좀 느꼈고요. 주로 어쨌건 이게 동일임금의 어떤 중요성을 좀 바탕으로 이 노동 문제를 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강연에 대해 좀 질문을 자유롭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대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앞에서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좀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날카로운 질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책을 다 보진 못했어요. 보면서 근데 이 책에는 사실 임금 문제보다 아까 지금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셨던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 노동자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되게 그걸 보면서 몰랐던 걸 저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실 때는 임금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약간 의외였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호봉제를 하고 있는 노동의 14%막 이렇게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직된 노조가 있는 사람들이 11% 남짓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정규직이 뭐 그 정도는 덜하지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14% 혹은 이제 12%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호봉제와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임금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노동 문제 중에
노동 문제에서 플랫폼 노동자 혹은 종속적 자영업자 그리고 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법적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호봉제를 바꿔야 된다, 직무급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로 보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문제는 이 전체 노동 문제에서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임금 문제를 바꾸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지금 그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시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호봉제 적용 노동자가 12%에서 14%밖에 되지 않는데 그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나 등등이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직무급 전환 문제가 굉장히 좀 큰 문제냐,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질문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쵸. 이제 우리 상위 한 15%, 20% 되는 그 노동 시장의 질서가 호봉제인 건데, 근데 그 지금 구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지금 한 상위 15%, 20% 되는 그런 식의 호봉제 일자리 아니면 굉장히 그냥 아까 체계가 없는 그런 일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좀 더 괜찮은 점프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핵심이고, 사실은 시기가 좀 지났다 생각하는데 90년대 초반생이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의 뭔가 입구라는 것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거의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바가 또 그 임금 체계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넓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임금 체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그 구직자들에게 플랫폼 노동자, 물론 그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단기적으로든 플랫폼 노동자나 혹은 뭐 정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뭐 그런 노동권의 보호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조금 더 긴 기간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뭐 나중에 국민연금 같은 거 불평등을 봤을 때도 뭔가 한 일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OECD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건 지금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뭐 예로 들었던 스웨덴에서 배달 이제 그런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뭐 기존의 노동법에 포섭되지 못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단체화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도 어떤 기준들이라는 것이, 그거 보면 예를 들면 뭐 배민은 뭐 호봉제 엄청 좋게 적용받고 뭐 다른 뭐 지역 영세 배달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질서를 만드는 거는 그분들도 나중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조행설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진입하지 못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성별 임금격차 문제와도 굉장히 관련된 문제고, 생각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4%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린 연봉제를 하더라도 상당히 연봉성이 있는 그런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호봉제 자체가 안정된 기업의 얘기지만 아까의 14%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의 호봉제적 성격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 유튜브에 질문 하나 들어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기자님이 종사하는 어디 방송국 조중동 한경호 방송 기자냐 신문사 기자냐 아, 진짜? 잡지 기자냐 등등 어느 분야보다도 다니시는 업계가 초봉 스타트 라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언론계가 네. 시사인이 뭐 대기업 같은 게 그래서 박탈감을 느끼시진 않는지 아, 그 박탈감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의 이제 당사자성을 이제 직접 이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가능한지 네, 이 언론계 노동시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뼈 때리시는 질문이. 전 주간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인 기업입니다. 50인이 넘어서 여러 가지 최근에 뭐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300대 초반인가 봤는데 제가 지금 9년 차인데요. 근데 저희 학번사 선배가 14년 차 방송사 기자인데 방송 3사 중에 하는데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는 정말 다른 세계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채 이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 경력직 채용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공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KBS 분들이 뭐 저희 시사인이나 혹은 더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의 그 인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사실 저희 언론사 안에서 뭐 직군별로 임금을 다르게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비취재 기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기업 내부에서 하기는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드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같은 잡지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춘다든가 같은 방송사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춘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사실은 방송작가 문제 불거지면서 방송사 무슨 비정규직 특별협의체 같은 것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요즘 언론사들이 뉴미디어가 중요해서 비정규직들 되게 많이 쓰거든요. 계약직들. 근데 굉장히 실력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낮은 비용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 숙련의 영상 편집을 가는 사람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만들면 그러면 솔직히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 어르신들 어르신들 아주 차별인가? 그런 뭐 확답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분들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것과는 조금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 제재라고 하는 문명특급 정도의 막 자회사에서 겪었던 그런 서름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회사든 뭐 그 SBS 본사든 떠나서 그런 식의 일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범위라도 만들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점점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작은 지역 언론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가서 그 올라간 사람들이 저기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숙련이 있는 기자의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참 아직은 첫 직장이 어디냐가 언론사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 어디 출신이야 이런 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곳이라서 네, 쉽지는 않고 네,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도 되나? 제가 호감대 기사 썼잖아요. 그 네이버 댓글에 설마 이런 기사 쓰면서 후배보다 더 받고 있진 않겠지? 저 정말 저희가 이제 부끄럽게도 이제 호감대인데 약간 직군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호감대인데 근데 저희가 아마 굉장히 가팔랐다 그걸 완만하게 조절을 한번 하면서 선배들이 몇 명이 나가실 정도로 굉장히 임금 개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은 제가 체감으로 물론 직접 해보지 않지만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어쨌든 최근에 동영상 PD 두 분을 뽑았는데 이제 기자랑 똑같은 임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부에서의 연대는 확실히
그런 참 차이를 두기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기준을 정부나 뭐 혹은 뭐 민간 기관이든 비영리 기관이든 간에 좀 사회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조금 생기면 아까 NCS 같은 지금 시험지로만 남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된다면 조금 더 개별 기업 안에서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다면 제가 짧게 드려도 될까요? 예. 그뭐 약간 뭐 가벼운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쭉 노동운동을 저도 약간 해왔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노동운동도 자성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정당들 리들은 뭐 얼마나 그 책임 있게 이 노동 문제를 다뤄왔는지 항상 이런 반론들도 항상 이제 뒤따르기 마련이고 사실 그런 질문들도 사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운동 했던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강연 때는 사실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약간 정당, 정치는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좀 견해도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벼운 질문 아니에요. 정치인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를 때우지만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제가 에필로그에 이제 민주당은 낭만적 혁명 정서와 급격한 친기업화를 오가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동 존중 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역시 민주주의 안 되고 너무 다 이렇게 양극단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어디 의원실 가서 얘기했는데 평소에 노조를 좀 만나시나요? 얘기를 했는데 별로 서로 만나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뭐 적대시하고 그래서 일단 거대 양당들에게는 조금 만나고 술 먹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 하셨던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기초생활보장법 통과시킬 때 엄청 그 시민단체들하고 맨날 만나고 그 반대파들 맨날 설득하고 민정수석이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민정수석은 되게 구름이 있는 그런 법대 교수 이런 분이잖아요. 아무튼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보 정당이 굉장히 기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사회민주주의 길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정말 그 뭔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없으면 사람이 길을 잃게 되잖아요. 지도 앱이 없으면 어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깃발을 이제는 꽂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사회민주주의 얘기한다고 누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좀 운동 내부의 여러 가지 뭐 금기 같은 걸 좀 깨주면 사실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금기였는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혼판한 대선에서 뭔가 하나의 희망이라도 주려면 일단은 목적지를 명시해주는 거가 저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8시 45분이고요. 혹시 또 아직 뭐 추가로 질문이 온라인에 들어온 건 없어서 혹시 앞에 있는 분들 중에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없다면 네 슬슬 네 강연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강연해주신 전혜연 기자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오늘 마키아벨리의 편지 네 2011년 12월의 책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 책 구매 안 하신 분들 혹시 꼭 정치발전소 서점 통해서 구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또 좋은 강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